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 죽이던 산적 두목이 숲에서 주운 아기 때문에 칼을 버린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검은 숲의 밤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귀면이라 불리는 산적 두목 장칠은 방금 막 상단의 호위 무사들을 베어 넘긴 참이었다. 그의 대검에서는 아직 온기가 가시지 않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산사태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던 장칠은 발치에 굴러다니는 비단 상자들을 무심하게 걷어찼다. 금괴도 명주도 그에게는 그저 술값이나 고기값으로 바꿀 수 있는 돌덩이에 불과했다. 두목. 이번 건은 수지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올겨울은 평양성 기생집을 통째로 빌려도 되겠는데요. 부하들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숲을 메웠다. 하지만 장칠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16에 처음 사람을 죽인 후로 15년. 그의 손에 죽은 자들의 원혼이 숲의 안개와 섞여 발목을 잡는 듯한 기분 나쁜 오한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짜증스럽게 피 묻은 칼을 흙바닥에 문질러 닦았다. 그때였다.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응애 날카롭고 가느다란 그러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소리였다. 장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다시 꽉 쥐었다. 부하들도 살기를 느끼고 동작을 멈췄다. 뭐냐?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놈이 있나? 장칠은 소리가 나는 숲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가 핏빛으로 물든 억새풀을 헤치자 나타난 것은 시신도 자객도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비단 포대기에 쌓인 채 뒤집힌 마차 바퀴 옆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바구니였다. 바구니 안에는 주먹만한 얼굴을 가진 핏덩이가 허공을 향해 작은 손을 휘저으며 울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의 목을 치던 장칠의 대검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릇 산적이란 아이건 노인이건 싹을 잘라 후한을 없애는 것이 철칙이었다. 장칠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재수가 없으려니 숲에서 멧돼지 대신 쥐새끼를 주었군. 그는 칼을 높게 치켜들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이면 이 소란스러운 울음소리를 영원히 잠재울 수 있었다. 장칠의 대검이 밤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으려던 찰나였다. 서슬퍼런 칼날이 아기의 부드러운 목덜미에 닿기 직전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 대신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신기했는지 아기는 동그랗고 맑은 눈을 뜨고 장칠을 빤히 바라보았다. 장칠은 멈칫했다. 수천 명의 적을 마주했을 때도 흔들림 없던 그의 팔에 기묘한 경련이 일었다. 아기는 공포를 모르는 듯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귀의 흉측한 얼굴을 향해 배시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포대기 밖으로 빠져나온 작고 분홍빛 나는 손가락으로 장칠의 거친 검날을 덥석 잡으려 들었다. 두목, 뭐 하십니까? 어서 치워버리고 갈 길 가시죠. 관군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뒤따라온 부하 하나가 침을 뱉으며 독촉했다. 장칠은 대답 대신 칼을 거두었다. 아기의 손가락이 검날에 스치자 핏방울이 살짝 맺혔다. 그 작은 상처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장칠의 눈에는 자신이 흘린 수많은 피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놈 봐라. 겁도 없이 내 칼을 잡으려 해. 장칠은 엉겁결에 손가락을 내밀어 아기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아기는 기다렸다는 듯 장칠에 굵고 마디진 검지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진 그의 손가락에 아기의 여리고 뜨거운 체온이 화상처럼 번져나갔다. 심장이 요동쳤다. 사람을 죽일 때 느끼던 고동과는 전혀 다른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소한 박동이었다. 장칠은 마치 독이라도 옮은 듯 서둘러 손을 빼내려 했지만 아기는 놓아줄 생각이 없는지 깨르르 소리를 내며 웃었다. 두목, 설마 그 핏덩이를 살려두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산적 굴에 애 울음소리가 들리면 재수가 옴 붙는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장칠의 눈에 다시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바구니를 통째로 들어올렸다. 재수. 내 인생에 재수가 좋았던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장칠은 아기를 품에 안는 대신 옆구리에 짐짝처럼 끼워 넣었다. 아기는 불편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장칠의 가슴팍에 달린 거친 가죽 갑옷을 만지작거리며 옹알거렸다. 이놈은 오늘부터 내 인질이다. 이 비단 포대기를 보니 분명 귀한 집 자식일 터. 나중에 몸값이나 두둑이 받아낼 테니 다들 입 닥치고 산채로 복귀한다. 장칠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구리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다. 핏빛으로 물든 숲을 뒤로하고 피냄새. 진동하는 산적 두목의 품에 안긴 아기의 평온한 숨소리가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다. 검은 호랑이가 산다는 험준한 흑룡산 꼭대기. 산적들의 소굴인 산채는 그날 밤 발칵 뒤집혔다. 술판을 벌이려던 산적들은 두목장칠이 보물. 상자 대신 웬 보따리를 조심스레 내려놓는 것을 보고 눈을 비벼댔다. 두목, 그게 뭡니까? 설마 진짜 아기입니까? 부두목 독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물었다. 장칠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기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아기는 산적들의 땀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쾌쾌한 공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이놈이 배가 고픈 모양이다. 당장 먹을 걸 가져와. 장칠의 호통에 부하들이 서둘러 산채를 뒤졌다. 하지만 거친 사내들만 모여 사는 곳에 갓난아이가 먹을 게 있을 리 만무했다. 한 놈은 질긴 육포를 가져왔고 다른 놈은 도수가 높은 독주를 내밀었다가 장칠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미친놈들아. 이 작은 게 이걸 어떻게 먹어. 결국 장칠은 산 아랫마을에서 약탈해온 염소 한 마리를 떠올렸다. 그는 직접 염소 젖을 짜내 사발에 담아왔다. 하지만 아기는 사발을 들이대도 먹는 법을 몰라 고개만 저으며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기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자 수십 명의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베었던 장칠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야, 독사. 내가 좀 해봐. 너 동생 많다며. 아니, 두목. 전 패기만 했지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산채 안은 아기 울음소리와 산적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장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끗한 천 조각이었다. 그는 천을 돌돌 말아 염소젖에 적신 뒤 아기의 입가에 조심스레 갖다 댔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천 끝을 빨기 시작했고 곧이어 쪽쪽 소리를 내며 조용해졌다. 그제야 산채의 짧은 정적이 찾아왔다. 횃불이 일렁이는 험악한 산채 한복판에서 거구의 산적 두목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린 천을 들고 있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다. 부하들은 그 모습이 생경해 침을 꼴깍 삼켰다. 보십시오, 두목. 아기가 이제 웃습니다. 배를 채운 아기가 장칠의 수염난 턱을 만지며 배시시 웃었다. 장칠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묵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장칠의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놈이 지금 내 팔에 지렸느냐?
장칠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의 산채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평생 피로 옷을 적셨던 장칠이 생전 처음 겪는 황금빛 세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대고 있었다. 그것은 핏빛으로 얼룩졌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스며든 사람 사는 냄새였다. 아기가 산채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흑룡산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던 무레배들의 대화 주제는 어느 집 씨암탉이 알을 잘 낳는가 혹은 어느 집 염소젖이 비리지 않은가로 바뀌어 있었다. 장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술에 취해 잠들지 못했다. 아기가 밤새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그는 번개같이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고 산채 앞마당을 서성였다. 달빛 아래서 대검 대신 아기를 어르는 산적 두목의 그림자는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평온했다. 두목, 이제 몸값 요구서를 보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근방 상단들은 이미 우리 소행인 걸 다 아는 눈치입니다. 부두목 독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칠은 아기에게 입혀놓은 누비옷의 매듭을 매만지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아기를 돌려보내면 큰 돈을 줄 수 있고 이 번거로운 육아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기를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전에는 없던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이놈 이름도 없는데 그냥 보내면 조상들이 누군 줄 알고 반기겠느냐. 장칠은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숲에서 주웠을 때보다 살이 올라 제법 포동포동해진 볼이 복숭아 같았다. 숲에서 주웠으니 숲삼자를 쓸까? 아니지, 내 성이 장이니. 그래, 장생이라 하자. 길게, 아주 길게 살라고 나처럼. 남의 피 안 묻히고 평범하게 오래 살라는 뜻이다. 산적 두목이 지어준 이름치고는 지나치게 소박하고 정직한 이름이었다.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낄낄거렸지만 장칠은 진지했다. 그는 장생이의 작은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장생아, 너는 이 아비처럼 귀신 면상으로 살지 마라. 그날 오후 장칠은 평소처럼 관길을 지나가는 비단 상단을 털기 위해 매복에 나섰다. 하지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마차를 본 순간 장칠은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차 옆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산채에 두고 온 장생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두목, 신호만 내리십시오. 이번엔 비단이 가득합니다. 독사가 칼을 뽑아 들었으나 장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칼을 집어넣었다. 철수한다. 예. 아니, 다 잡은 물고기를 왜 놓칩니까? 오늘 기분이 별로다. 가서 장생이 먹일 미음이나 새로 끓여라. 장칠의 명령에 산적들은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10수년간 단 한 번도 약탈을 멈춘 적 없던 흑룡산 귀면이 겨우 아기 미음 핑계를 대며 발길을 돌린 것이었다. 장칠의 허리춤에 매달린 대검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힘없이 덜렁거렸다. 마치 주인처럼 살기를 잃어가는 모습이었다. 장칠이 약탈을 거부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산채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꽃가는 비어갔고 고기 냄새 대신 묽은 미음 냄새만 진동했다. 거친 사내들은 더 이상 장치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불만과 굶주림이 서리기 시작했다. 두목,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하나 때문에 형제들이 굶고 있습니다. 결국 부두목 독사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의 뒤에는 장칠의 변화에 등을 돌린 산적 수십 명이 날 선 칼을 세우고 서 있었다. 장칠은 무릎 위에서 옹알거리는 장생이의 귀를 손으로 가린 채 싸늘한 눈빛으로 독사를 응시했다.
굶기 싫으면 내려가서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라. 내 밑에서 더 이상 애꿎은 피를 흘리는 꼴은 못 본다. 장칠의 말에 독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농사요? 평생 사람 목이나 따던 우리더러 흙이나 파먹으라고요? 저 아기가 두목의 눈을 멀게 했군요. 그 비단 포대기 사실 관가에서 수배령이 떨어진 귀한 집 손주놈이라면서요? 저놈만 넘기면 우리 식구들 평생 먹고 살 금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장칠의 가슴에 꽂혔다. 사실이었다. 장생이는 전직 영의정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반대파의 습격을 받아 실종된 상태였다. 장칠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돈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장생이를 보내는 순간 아이의 목숨이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금괴를 탐내는 놈은 내 칼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다. 장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손에는 장생이를 업은 포대기 끈을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구석에 박혀있던 대검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서슬 퍼런 살기는 없었다. 대신 아이를 지키려는 처절한 수호자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두목을 쳐라. 저 아기만 뺏으면 우린 대부호가 된다. 독사의 외침과 함께 산적들이 달려들었다. 장칠은 장생이가 놀라지 않게 등을 둥글게 말고 오직 방어만을 위해 검을 휘둘렀다. 십수년을 형제처럼 지낸 부하들의 칼끝이 그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며 핏방울이 튀었다. 으아악! 장칠의 포효가 산채를 울렸다. 그는 차마 부하들의 목을 베지 못하고 칼등으로 그들을 쳐냈다. 피를 흘리던 장칠은 결국 산채 뒷길로 몸을 날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장생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장칠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미안하다, 장생아. 아비가 못나서 이런 곳에 널 두었구나. 장칠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숲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제 그는 산적들의 추격자와 관군의 수색대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고독한 도망자가 되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장칠은 쏟아지는 빗물을 뚫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작은 천연 동굴로 몸을 숨겼다. 어깨와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상처의 고통보다 그를 괴롭히는 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장생이의 가녀린 신음이었다. 장생아, 정신 차려라, 응? 포대기를 풀자 열에 들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아기가 나타났다. 차가운 빗물에 노출된 탓인지 아기는 젖을 빨 힘조차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다. 평생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써왔던 장칠의 커다란 손이 벌벌 떨렸다. 그는 급한 대로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체온이라도 나누기 위해 아기를 맨 가슴에 품었다. 살아야 한다. 너 같은 건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웃는 놈들에게 보란듯이 살아남는 걸 보여줘야지. 장칠은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횃불 소리와 부하들의 고함에 숨을 죽였다. 독사와 그 무리가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장칠의 손에는 대검이 없었다. 도망치는 와중에 장생이가 다칠까봐,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싶지 않아 스스로 검을 골짜기 아래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동굴 입구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장칠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장칠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나타난 사람은 독사가 아니었다. 두목님. 그것은 산채에서 가장 어리고 겁이 많던 짐꾼 돌쇠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품 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놓았다. 보따리 안에는 따뜻하게 데워진 염소젖병과 몇 가지 약초가 들어 있었다. 독사 형님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전 도저히 두목님께 칼을 겨눌 수 없었습니다. 장생이가 죽는 것도 보기 싫고요. 돌쇠는 눈물을 훔치며 약초를 지시겨 장칠의 상처에 붙여주었다. 장칠은 아무 말 없이 돌쇠의 어깨를 꽉 쥐었다. 사람을 믿지 않던 산적 두목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다. 돌쇠야, 장생이를 데리고 여길 떠나라. 나는 놈들을 유인하겠다. 두목님, 칼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칼은 버렸다. 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아직 쓸만해. 장칠은 장생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거친 입술을 맞추었다. 아기는 잠결에 장칠의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미소 지었다. 장칠은 그 미소를 심장에 새기듯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돌쇠에게 아기를 건넸다. 이놈을 사람이 사는 마을로 데려가라. 산적의 자식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키워달라고 해라. 이름은 장생이다. 잊지 마라. 장칠은 돌쇠와 아기를 동굴 안쪽 좁은 틈새로 피신시킨 뒤 자신을 찾는 횃불들이 모여드는 숲의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무기도 없이 오직 장생이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를 마친 채였다. 장칠은 빗속에서 홀로 수십 명의 추격대를 마주했다. 손에는 대검 대신 묵직한 나무 몽둥이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기세는 전성기 시절의 귀면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광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자의 숭고한 투지였다. 장칠, 미쳤느냐? 칼도 없이 우리를 상대하겠다고. 독사의 비웃음 섞인 외침에 장칠은 묵묵히 땅을 딛고 섰다. 그날 밤 흑룡산 숲속에서는 처절한 비명과 육신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칠은 온몸에 칼을 맞으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물러설 때마다 동굴 속 장생이의 생명줄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날이 밝아올 무렵 독사와 그 무리는 만신창이가 된 채 퇴각하거나 쓰러졌고 장칠 역시 거대한 고목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장생이를 살렸다는 안도감인지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5년이 지났다. 흑룡산 아래 평화로운 마을에는 장생이라 불리는 건장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사꾼이자 동네 어귀에 버려진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청년이었다. 장생을 키운 양아버지 돌쇠는 늘 장생에게 말하곤 했다. 너의 친아버지는 이 숲에서 가장 용감한 수호자였노라고. 장생은 매년 첫 수확을 마치면 숲속 깊은 곳, 이끼 낀 거대한 고목 아래를 찾았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대검 한 자루가 땅에 깊숙이 박힌 채 무덤처럼 서 있었다. 장생은 그 칼 앞에 자신이 직접 수확한 햅쌀과 맑은 물 한 잔을 올렸다. 아버지, 올해도 마을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생이 올린 물잔 위로 가을 햇살이 부서졌다. 한때 사람의 피를 탐했던 흉포한 대검은 이제 덩굴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었고 그 칼자루 끝에는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장칠이 버린 것은 살생의 칼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한 아이의 인생과 세상에 남겨진 따스한 온기였다. 숲의 바람이 불어와 장생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비가 장성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듯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이었다.